고객님, 스타일도 좋고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많은 손님들이 이 옷을 입어봤는데 고객님처럼 잘 어울리는 분을 못 봤어요. 언니, 아이 진짜 보는 눈 있다. 저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인 건 다 알지만, 뭐 그래도 뭐 기분은 좋네요. 나 이 옷 산다 사 주세요, 주세요. 우와, 너 또 새 옷 샀구나. 화사하니 정말 봄처녀 같다. 하일 신는 것도 여전하네. 멋쟁인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야, 물론이지. 하이힐은 내 자존심이거든. 우리 나이에 너처럼 하일 신는 친구들 많지 않거든. 옷태가 나려면 이 불편함도 감수해야지. 어? 이렇게 멋쟁이가 되는 길이 그리 쉽겠어? 어? 여보, 여보, 왜 그래? 어? 잠 잘 자고 일어나서 무슨 일이야 그게? 어? 갑자기 발바닥이 찌릿찌릿하고 걸을 수가 없어. 너무 아파. 진짜 맨날 멋부린다고 높은 구두만 신고 다니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어? 당신도 이제 하이힐 그만 내려오라고. 발바닥이 아파 죽겠네. 하이힐 얘기가 왜 나와 진짜? 하이힐은 내 자존심이라고 얘기했잖아 여보. 나 절대 못 내려가. 절대. 이 발바닥 아픈 게 정말 하이힐 탓인가? 발바닥 통증 때문에 좋아하는 하이힐을 신지 못할까 걱정인 50대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활기찬 클리닉 오늘은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황규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네. 황규현 원장님은 저희가 처음 초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맞습니다. 가수분이 앉아 계신 줄 알았습니다. 너무 그러게요. 멋지셔가지고. 폴킴 씨? 폴킴 씨. 그런가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데 네. 적응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게 용어만 들으면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오늘 클리닉 주제, 이 주제를 족저근막염으로 선정한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요즘 날이 많이 따뜻해지면서 네. 주말마다 고속도로에 차가 많은 것을 보았는데요. 네. 이렇게 만연한 봄 기운을 즐기기 위해서 아마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야외 활동이 많이 증가하면서 네.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도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족저근막염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족저근막염은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겪어볼 만큼 흔한 네네. 질환인데요. 2021년에는 총 26만 명의 환자분들이 족저근막염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가장 심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네. 매 5년 동안 매년 꾸준히 족저근막염을 치료받는 환자분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의 통증이 주 증상인 질환으로 심하면 수술까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족저근막염은 주로 보존적인 치료와 휴식, 관리만으로도 잘 나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활기찬 클리닉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봄나들이를 잘 즐기실 수 있도록 와.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와, 네. 마음씨도 너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좀 갑자기요? 빠진 것 같아요? 그냥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에 네. 우리가 이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관리해 네. 주시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근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곳을 가더라도 정말 발이 아프고 그러면 이 풍경들이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요. 아프니까. 그러니까요. 네. 족저근막염이 좀 어떤 질환이고 어떤 증상들을 좀 갖고 있나요? 먼저 족저근막염을 알기 위해서는 족저근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 뼈에서부터 시작하고 발가락 기저부까지 이어져 있는 두껍고 강한 섬유띠를 말합니다. 이 족저근막은 발의 아치 모양을 유지해주면서 네.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족저근막에 반복적인 손상이 일어나서 염증이 발생하고 결국 발 뒤꿈치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증상일 때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 특히 발 뒤꿈치 통증이 심한 경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네. 아침에 일어나서 통증이 심한 경우랑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평소보다 많이 걷거나 운동을 많이 했을 때 갑작스럽게 발바닥 통증이 생기는 경우, 네. 그리고 발 뒤꿈치, 특히 발의 안쪽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네. 그리고 발바닥 통증으로 인해서 까치발 들기가 힘들고 발목을 뒤로 젖혔을 때 통증이 더 증가하는 경우 우리가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증상이 가장 흔한 증상인데요. 네. 발의 움직임이 없는 동안은 족저근막은 자연스럽게 수축하게 되는데 네. 이 수축하고 있던 족저근막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늘어나게 되고 염증이 생긴 부위, 즉 족저근막염 으로 인해서 발 뒤꿈치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발과 관련된 질환 중에 가장 흔하기도 해서 네. 진행자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겪어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럼요. 조금씩 뭐 찌릿찌릿하고 아, 이런 네네. 것들은 좀 겪어봤거든요. 특히나 그 남성분들은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제 뭐 행군 오래 하다 보면 특히나 이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오겠네요. 예. 그렇다면 이게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크게 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과사용, 즉 무리한 사용 때문입니다. 평소에 하던 운동보다 더 많은 운동을 하는 경우 네.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 등산, 그리고 장시간 서 있는 자세를 하는 경우 네. 발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이 많아져서 네.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활동량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발바닥에 아치가 거의 없는 평발, 그리고 아치가 너무 높은 오목발의 경우에는 네. 정상 발에 비해서 가해지는 충격이 많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네. 그렇구나. 또 최근에는 갑작스럽게 체중 증가로 인해서 발병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비만인 분들이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서 족저근막염에 걸릴 확률이 3.7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압박입니다. 비정상적인 압박. 예. 네. 쿠션이 없는 신발이나 구두, 그리고 밑창이 얇은 신발, 그리고 하이힐 같이 불편한 신발을 오래 신는 경우에 네. 발에 가해지는 압박이 심해지면서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는 퇴행성 변화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족저근막 같은 섬유 조직은 나이가 들수록 탄성이 떨어지고 뻣뻣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뻣뻣해진 조직은 유연성이 떨어져서 충격에 더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 발바닥을 잘 관리해야지만 족저근막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고통이 딱 전해지면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치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족저근막염의 치료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휴식. 기본적으로 무리해서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네. 네. 무리하게 사용한 만큼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의 대부분은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네. 한의학에서는 염증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약침이나 봉약침을 사용하기도 하고 뭉친 근육이나 어혈을 풀어주기 위해서 침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또 간혹가다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몸의 구조가 틀어지게 되면서 한쪽 발에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충화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네. 이 외에도 체외 충격파 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프롤로 주사 같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사용될 수 있고 발의 구조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보조기를 통해서 발을 네. 안정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치료들을 장기간 받았음에도 호전이 없거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없는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오, 수술까지도 할 수 있군요. 사실 치료하다 보면 이제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잘 낫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사실 이런 것들은 잘 낫지 않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염증이 꾸준히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계속 휴식만 취할 수 없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미세 손상과 염증이 새롭게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네.
증상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잘 낫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족저근막염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는 꾸준한 관리를 통해 네. 발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든지 한번 손상이 되고 아프면은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이제 병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족저근막염 이것도 예방 가능하죠, 선생님?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이요? 스트레칭을 두 가지 정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첫 하면 되나요? 번째는 족저근막 부위를 직접적으로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 의자에 앉아서 한 손으로는 발 뒤꿈치를 밀어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발가락을 꺾어주면서 네. 발을 잡아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족저근막이 발바닥에서 만져질 수가 있는데요. 시원하겠다. 저 만져지는 족저근막을 엄지 손가락이나 주먹 그리고 네. 도구를 활용해서 쭉쭉 밀어주게 되면 스트레칭이 되게 됩니다. 네. 됐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또 것은 있군요. 네.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 네. 종아리 발바닥 통증인데 왜 종아리를 스트레칭하는지 궁금하실 그러게요. 텐데요. 네네. 네네. 발바닥과 연결된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이 뻣뻣해지게 되면 네. 발목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힘이 커져서 더 많은 손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림과 같이 한쪽 무릎은 굽히고 한쪽 무릎은 쫙 편 상태에서 발목이 20도 정도 뒤로 젖혀지는 정도까지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항상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좀 많은 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족저근막염 같은 질환, 가벼운 질환들도 몸에 퇴행성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면 잘 고쳐지지 않게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꾸준한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시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는 습관들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건강한 봄날, 나들이나 야외 활동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황기영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